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손발이 자꾸 저리고, 소화가 안 되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셨죠? 아닙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셨던 그 음식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자, 그럼 건강한 클립과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요, 70대 중반 되시는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저는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고등어를 구워 먹고, 점심엔 곰탕을 먹고, 저녁엔 굴하고 시금치를 챙겨 먹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피곤하고 손발이 저리고 소화가 안 되는 걸까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간 수치가 올라가 있고, 신장 기능은 떨어져 있고, 혈관에는 노폐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분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셨던 그 음식들 때문이었어요. 겨울만 되면요, 우리 어르신들 밥상에 꼭 빠지지 않는 음식 5가지가 있어요. 고등어, 곰탕, 굴, 시금치, 그리고 도라지. 이 음식들 분명히 영양가 높고 몸에 좋은 음식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어요. 나이 든 몸은 젊을 때랑 다르게 작동한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50대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음식이 60대 넘어가면 독이 될 수 있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해독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쌓이는 독소는 점점 많아지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첫째, 왜 좋은 음식이 독이 되는지, 둘째,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 과학적 근거도 보여드리고요, 실제 사례도 함께 하나하나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이 5가지 음식 중에 딱 하나라도 자주 드신다? 그럼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요, 부모님한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왜냐고요? 그 한 숟가락이요,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왜 젊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같은 음식이 부담스러워질까요? 나이 먹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기셨죠? 아니에요. 답은 간단해요. 몸이 정직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는요, 2개의 거대한 정화 공장이 있어요. 하나는 간이고 또 하나는 신장이에요. 먼저 간 얘기부터 해볼게요. 간은요,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 모든 기름, 모든 독소를 걸러내는 24시간 가동 공장이에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냐면요, 하루에 처리하는 혈액량만 무려 1500리터예요. 생수통으로 따지면 750개예요. 엄청나죠? 젊을 땐 이 공장이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해요. 기름진 거 먹어도, 술 마셔도, 잠을 안 자도 간이 다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런데요, 60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간 세포가 서서히 줄어들어요. 해독 효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활동하는 능력이 30에서 40%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기름진 음식 속에 있는 상한 기름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오래된 재료 속 중금 속은 몸에 쌓이고, 인공 조미료랑 방부제는 혈관에 달라붙는 거예요. 무섭죠? 이제 신장 얘기를 해볼게요. 신장은요, 우리 몸의 하수처리장이에요. 나트륨, 단백질, 노폐물, 칼슘, 이런 걸 다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해마다 1%씩 떨어져요. 1%면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70세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같은 양의 소금을 먹어도 몸이 붓고,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피로가 쌓이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2장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간이 약해지면요, 걸러지지 않은 독소가 신장으로 가요. 신장이 약해지면요, 배출되지 않은 노폐물이 다시 간으로 돌아와요. 이게 바로 악순환의 꼴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손발이 자주 저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해져요. 아, 나이 먹어서 그렇지 하셨죠? 아니에요. 이건 나이가 아니라요. 음식 선택의 문제예요.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나쁜 음식도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5가지 음식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밝혀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은요. 여러분도 아마 이번 주에 한 번쯤은 드셨을 거예요. 바로 고등어입니다. 겨울철 식탁에 빠지지 않는 손님, 고등어. 고등어 한 마리면 보약 따로 없다.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에 최고야. DHA가 치매 예방에 좋대.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실제로요, 고등어는 영양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생선이에요. 100g당 단백질 20g, 오메가3 지방산 2.6g, 비타민 D, 비타민 B12, 셀레늄까지.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건강식이 맞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왜 고등어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무겁고 손이 떨리는 걸까요? 제가 만났던 68세 김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씨는요, 매일 아침 고등어구이를 드셨어요. 혈관에 좋다잖아 하면서 거의 10년을 꾸준히 드신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밥 먹고 2시간만 지나면 극심한 피로감,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증상, 그리고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기억력 저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간 수치가 올라가 있고 혈액 속 중금속 수치도 이상한 거예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신선하지 않은 고등어였어요. 자, 여러분. 고등어의 진실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고등어가 위험한 첫 번째 이유요. 바로 기름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요. 공기랑 만나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돼요. 특히 고등어는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기름이 15에서 20%로 엄청 많아요. 문제는 이 기름이 변하는 속도예요. 상온에 2시간만 놔둬도 산화가 시작되고요. 냉장 보관 3일 차부터는 산패유로 바뀌어요. 냉동실에 넣어두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냉동 보관도 안전하지 않아요. 냉동실 문 여닫을 때마다 온도가 변하잖아요. 그때마다 기름이 조금씩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패유가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혈관을 막아요. 상한 기름은요, 혈관 벽에 들러붙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혈전을 만들어요. 오메가3가 혈관을 뚫는다잖아요. 그런데 상한 오메가3는 오히려 혈관을 막는 거예요. 정반대인 거죠. 둘째, 간을 파괴해요. 간은요, 이상한 기름을 해독하려고 필사적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60대 이후의 간은 이미 약해진 상태잖아요. 처리하지 못한 독소가 쌓이면서 만성 피로, 손떨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는 거예요. 셋째, 염증을 일으켜요. 산패유는 몸속에서 활성산소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게 우리 세포를 공격하면서 전신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관절이 아프고 근육이 뻐근하고 피부가 가려운 이유가 사실은 상한 기름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신선한 고등어랑 상한 고등어 구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신선한 고등어는요, 눈이 맑고 투명해요. 비늘이 단단하게 붙어 있고요. 살을 눌렀을 때 탄력이 있어요. 비린내가 아니라 바다 향이 나요. 상한 고등어는요, 눈이 흐리고 움푹 들어가 있어요. 비늘이 쉽게 떨어지고요. 살이 무르고 눌러도 안 돌아와요. 톡 쏘는 듯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고등어 사실 때요, 반드시 눈이랑 비늘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자마자 바로 조리하시거나 당일 안 먹으실 거면 아예 사지 마세요. 고등어의 두 번째 문제는 중금속이에요. 고등어는 먹이사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생선이에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는데요. 그 작은 물고기들이 먹은 플랑크톤에는 미세한 수온이랑 카드뮴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젊을 때는요, 신장이 이걸 걸러서 배출해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중금속이 몸속에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온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손발이 저려요. 시야가 흐려지고요. 평형감각이 무너져요.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카드뮴이 쌓이면요, 뼈가 약해져요. 신장이 손상돼요. 만성 피로가 찾아오고요.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신장이 약한 분, 당뇨 있는 분, 고혈압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중금속 배출 능력이 더욱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등어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드셔야 안전해요. 그럼 고등어를 완전히 끊어야 하냐고요? 아니에요. 고등어는 여전히 훌륭한 식품이에요. 다만 먹는 방법을 바꿔야 하는 거죠. 첫 번째,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고등어는요, 잡은 지 24시간 이내의 것만 사세요. 가능하다면 활고등어 또는 급속냉동한 고등어를 고르는 게 좋아요. 시장에서 꼭 물어보세요. 이거 언제 잡은 거예요? 어제요. 하면 사지 마세요.
오늘 새벽에 왔어요. 해야 사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 건강이 달린 문제예요. 두 번째, 레몬즙을 활용하라. 고등어 구울 때요. 조리하기 전에 레몬즙을 뿌려주세요. 레몬의 비타민C랑 구연산이 기름의 산화를 막아줘요. 중금속 흡수도 줄여주고요. 구운 후에도 레몬 한 조각 곁들이시면 소화도 돕고 비린내도 잡아줘요. 레몬 없으시면 식초 몇 방울도 괜찮아요. 세 번째, 김치는 피하고 무채를 곁들여라. 많은 분들이 고등어구이에 김치를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악의 조합이에요. 고등어 자체에 나트륨이 이미 많거든요. 여기에 짠 김치까지 더하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훌쩍 넘어버려요. 대신 무채를 곁들이세요. 무에는요,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가 있어서 소화를 도와주고요. 무의 수분이 과도한 염분을 희석시켜줘요. 양파 절임도 좋아요.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고 고등어의 기름 흡수를 조절해줘요. 네 번째, 굽기보다 찌는 것이 낫다. 고등어 구우면 고소하고 맛있죠. 그런데요, 고온에서 구우면 기름이 더 빨리 산화돼요. 게다가 탄 부분에서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돼요. 가능하면 찜으로 조리하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냄비 바닥에 무랑 대파를 깔아요. 그 위에 고등어를 올리고요. 간장 대신 된장 한 스푼, 마늘, 생강을 넣고 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기름이 아래로 빠지고 영양소는 그대로 보존되고 소화도 훨씬 편안해져요. 다섯 번째, 냉동 보관은 일주일이 한계다. 남은 고등어를 냉동 보관할 때요, 반드시 랩으로 꽁꽁 싸서 공기가 안 닿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드셔야 해요. 한 달, 두 달 냉동실에 넣어두고 먹는데요, 그건요, 영양소가 다 파괴된 상한 기름 덩어리일 뿐이에요. 냉동실에 넣어둔 지 언제인지도 모르겠다? 그럼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깝다고 드셨다가 병원비가 더 많이 나와요. 고등어가 나쁜 음식이냐고요? 아니에요. 문제는요, 잘못 먹으면 독이 될 뿐이에요. 신선도를 확인하고 레몬즙을 뿌리고 무채를 곁들이고 찜으로 조리하는 것, 이 네 가지만 지켜도요, 고등어는 여전히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이에요. 한 마리의 고등어가요, 여러분의 10년을 빼앗을 수도 있고 10년을 선물할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단 하나예요.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조리하느냐. 자, 이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고등어 안전하게 먹는 법. 첫째, 눈 맑고 비늘 단단한 신선한 것만 사기. 둘째, 레몬즙 뿌려서 산화 막기. 셋째, 김치 대신 무채나 양파 곁들이기. 넷째, 구이보다는 찜으로 조리하기. 다섯째, 냉동 보관은 일주일까지만. 어렵지 않죠?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저녁에 고등어 드실 거면요, 시장 가서 눈부터 확인하세요. 이거 오늘 아침에 왔나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갈게요. 어르신들이 기운 없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음식. 그 하얀 국물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바로 곰탕입니다. 다음 편이 더 충격적일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기운이 없으면 곰탕 한 그릇, 몸이 허할 때는 뜨끈한 사골 국물, 수술 후 회복엔 곰탕만 한 게 없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어르신들한테 곰탕은 그야말로 보양식의 대명사예요. 병원에서 퇴원하면 곰탕, 감기 걸리면 곰탕, 입맛 없을 때도 곰탕, 하얗고 뽀얀 국물을 보면 아, 이게 진짜 영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하얀 국물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달에 72세 박 씨라는 분을 만났어요. 박 씨는요, 퇴직하고 나서 건강관리를 하시겠다고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곰탕을 드신 거예요. 국물이 구수하고 속이 든든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곰탕을 먹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붓는 거예요. 검사 결과가 어땠을까요? 총 콜레스테롤이 280, 정상은 200 이하거든요. 중성지방이 245, 정상은 150 이하고요. 혈압이 155에 95, 고혈압 전 단계까지 온 거예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명확했어요. 매일 드시는 곰탕이었어요. 오늘요, 곰탕에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여러분, 곰탕의 그 하얀 국물이 뭔지 아세요? 영양이 아니에요. 포화지방이에요. 사골을 오래 끓이면 뼛속에 칼슘이랑 콜라겐이 우러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실제로는 어떨까요? 영양학 연구 결과를 보면요, 6시간 끓인 사골 국물 100ml에
칼슘이 5mg 들어있어요. 우유 100ml엔 칼슘이 110mg. 곰탕의 칼슘은 우유의 2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럼 그 하얀색은 뭐예요? 바로 유화된 지방이에요. 사골에는 골수가 있잖아요. 그 골수의 70%가 지방이에요. 오래 끓이면요. 이 지방이 물이랑 섞이면서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요. 이 지방의 대부분이 포화지방이라는 거예요. 포화지방이 뭐가 문제냐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요. 혈관 벽에 찌꺼기를 쌓고요.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혈전이 생길 위험을 높이고요. 특히 60대가 넘어가면요. 간의 지방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이 포화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눈꺼풀이 무거워요. 소화가 안 되고요.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져요. 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하시죠? 아니에요. 간이 지방을 처리하느라 지쳐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곰탕의 두 번째 문제는 나트륨이에요. 국물은 싱겁게 먹어요. 소금 안 넣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요, 곰탕의 나트륨은 소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골 자체에 이미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뼈를 오래 끓이면요. 뼛속에 저장되어 있던 나트륨이 국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시판 곰탕 한 그릇 500ml에 평균 1500에서 20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이거든요. 곰탕 한 그릇이면 하루 섭취량을 거의 다 채우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곰탕에 김치를 곁들이면 300mg 더, 소금으로 간을 하면 500mg 더, 깍두기를 먹으면 200mg 더, 결국 한 끼에 3000mg이 넘는 나트륨을 드시는 거예요. 나트륨이 과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혈압이 10에서 15씩 올라가요. 몸이 붓는데 특히 얼굴이랑 발목이요. 갈증이 심해지고요. 소변량이 줄어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신장에 부담이 가요.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오고요. 심장에 무리가 가요.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요. 나트륨 배출 능력이 젊은 사람의 절반도 안 돼요. 먹은 나트륨의 절반은 몸에 남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혈관을 파괴하는 거죠. 곰탕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좋다. 이것도 흔한 오해예요. 실제로 곰탕 한 그릇 500ml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8g에서 12g 정도예요. 계란 한 개에 단백질이 6g, 닭가슴살 50g에 단백질이 12g. 곰탕의 단백질 생각보다 많지 않죠? 더 큰 문제는요. 단백질의 질이에요. 사골을 끓여서 나오는 단백질의 대부분은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은 불완전 단백질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우리 몸에서 제대로 활용이 안 돼요. 게다가요. 콜라겐을 소화하려면 위랑장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콜라겐을 분해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곰탕을 먹고 나면요.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거북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고 가스가 차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된다. 는 신호가 아니라 소화기관이 힘들어한다. 는 신호예요. 그럼 곰탕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냐고요? 아니에요. 곰탕의 따뜻함이랑 구수함은 심신을 위로하는 좋은 음식이에요. 다만 만드는 방법이랑 먹는 방법을 바꿔야 하는 거죠. 첫 번째, 기름을 반드시 걷어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골이나 양지를 끓인 후에요. 반드시 냉장고에 하룻밤 넣어두세요. 차갑게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위로 떠올라서 하얀 덩어리로 굳어요. 이걸 숟가락으로 떠내면요. 포화지방의 70에서 80%를 제거할 수 있어요. 이 단 10초의 습관이요. 여러분 혈관을 10년 젊게 만들어요. 그냥 따뜻할 때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따뜻할 때는 기름이 국물에 다 녹아 있어서 걷어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룻밤 식혀서 기름 걷어내고 드세요. 두 번째, 사골보다 양지 우둔살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골은 기름이 너무 많아요. 대신 양지나 우둔살 같은 살코기 부위를 사용하세요. 양지를 3시간에서 4시간 푹 끓이면요. 충분히 구수한 국물이 나와요. 그런데 포화지방은 사골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더 좋은 방법은요. 양지 70%에 사골 30%로 섞는 거예요. 사골은 1시간만 끓이고 건져내고요. 양지는 4시간 이상 푹 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깊은 맛은 살리면서 지방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소금 대신 자연 재료로 간해야 합니다. 소금으로 간 맞추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대파 흰 부분 5cm 하고 통마늘 5쪽. 국물 끓일 때 함께 넣어주세요. 대파랑 마늘의 향이 국물에 우러나면서 소금 없이도 충분히 구수해요. 다시마 한 장. 마지막 30분에 넣었다가 건져내세요. 감칠맛이 더해지면서 나트륨 없이도 깊은 맛이 나요. 멸치가루 1스푼. 소금 대신 멸치가루를 넣으면요. 나트륨은 3분의 1로 줄이면서 단백질이랑 칼슘은 보충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김치는 피하고 부추나물을 곁들여야 합니다. 곰탕에 김치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나트륨 과다로 직행하는 지름길이죠. 대신 부추나물을 곁들이세요. 부추를 살짝 데쳐서요. 들기름, 통깨, 약간의 국간장으로 무치면 곰탕의 기름기를 잡아주고 소화도 도와줘요. 무생채도 좋아요. 무의 효소가 단백질 소화를 돕고요. 매콤한 맛이 입맛을 돋워줘요. 다섯 번째, 고기는 건져서 따로 먹어야 합니다. 국물만 마시지 마세요. 국물보다 중요한 게 고기예요. 푹 삶은 양지나 우둔살을 건져서 얇게 찢어 드세요. 여기에 생채소를 곁들이면 완벽해요. 상추에 싸 먹거나 깻잎에 싸 먹거나 양파채랑 같이 먹으면요. 양질의 단백질도 섭취하고 채소의 식이섬유로 포만감도 느끼고 비타민이랑 미네랄도 보충되는 거예요. 국물은 반 그릇만 드시고요. 고기랑 채소로 배를 채우세요. 여섯 번째, 일주일에 1회만.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곰탕은 일주일에 한 번이 적당해요. 매일 먹으면 아무리 기름을 걷어내도 지방이랑 나트륨이 축적돼요.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고혈압 있으신 분,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 당뇨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요.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이 안전해요. 곰탕이 나쁜 음식이냐고요? 아니에요. 문제는요. 보양식이니까 많이 먹어야 한다. 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곰탕의 진짜 의미는 영양이 아니라 정성이에요. 뼈를 고르고 오래 끓이고 기름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간을 하는 것. 그 과정 하나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이잖아요. 기름을 걷어내는 단 10초가 혈관을 살리고 소금을 줄이는 한 숟갈이 신장을 지키는 거예요. 곰탕 한 그릇이요. 보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자,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곰탕 안전하게 먹는 법. 첫째, 끓인 후 하룻밤 냉장해서 기름 걷어내기. 둘째, 사골보다 양지나 우둔살 사용하기. 셋째, 소금 대신 대파 마늘 다시마로 간하기. 넷째, 김치 대신 부추나물이나 무생채 곁들이기. 다섯째, 국물 반 그릇 고기랑 채소로 배 채우기. 여섯째, 일주일에 한 번만 먹기. 어렵지 않죠? 오늘 곰탕 끓이실 거면요. 꼭 하룻밤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그 10초가 여러분 10년을 지켜줄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갈게요. 겨울철 별미로 알려진, 그런데 노년층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음식.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지만 응급실로 갈 수도 있는 음식이 뭘까요? 바로 굴입니다. 다음 편은 더 긴박해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바다의 우유, 천연 강장제, 완전식품, 굴을 부르는 수많은 별명들이에요. 실제로요, 굴은 영양학적으로 놀라운 식품이에요. 아연, 철분, 타우린, 비타민 B12, 오메가3. 작은 한 알에 이 모든 영양소가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굴 드세요. 기력에 좋아요. 굴국밥 한 그릇이면 원기 회복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요, 제가 지난 겨울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74세 최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최 씨는 굴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겨울이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생굴을 드시고 굴국밥도 자주 찾으셨죠. 영양도 좋고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고열이랑 복통, 구토가 시작된 거예요. 119 불러서 응급실로 실려갔고요. 진단명이 뭐였을까요? 노로바이러스 급성 장염. 3일 동안 입원하면서 탈수랑 전해질 불균형으로 고생하셨고요. 퇴원하고 나서도 한 달 가까이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생굴 한 접시였어요. 오늘은요, 굴의 양면성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굴의 가장 큰 위험은 노로바이러스예요. 노로바이러스가 뭔지 아세요?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으로요.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한 바이러스예요. 노로바이러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영하 20도에서도 살아있어요. 일반적으로 씻는다고 제거가 안 돼요.
단 10개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감염돼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겨우 죽는 거예요. 문제는요, 굴이 여과 섭식 생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굴은 하루에 200리터의 바닷물을 걸러내면서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요, 바닷물 속 노로바이러스가 굴의 소화기관에 농축되어 쌓이는 거죠. 특히 겨울철 11월부터 3월까지는요. 노로바이러스 농도가 여름의 10배 이상 높아져요. 젊은 사람이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 배앓이하고 구토 몇 번 하고 설사하고 나면 회복돼요. 그런데 노년층이 감염되면요. 극심한 탈수가 와요.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고요. 신장이 손상돼요.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요. 회복 기간이 2주에서 4주 걸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6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젊은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요.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바이러스를 제압하는 속도가 느리고 회복하는데 훨씬 오래 걸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요. 노로바이러스 감염 중에 탈수가 진행되면 신장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요. 무서우시죠? 굴의 두 번째 문제는 미네랄 과다예요. 미네랄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노년기에는 달라요. 굴 100g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볼게요. 아연이 16mg, 하루 권장량의 160%예요. 철분이 5.8mg, 하루 권장량의 70%고요. 구리가 1.5mg, 하루 권장량의 150%, 셀레늄이 77마이크로그램, 하루 권장량의 140%예요. 보시다시피요. 굴 한 접시 약 200g만 먹어도 여러 미네랄의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려요. 문제는 간이에요. 모든 미네랄은 간에서 대사돼요. 젊을 때는 간이 이걸 처리하고 필요한 만큼만 흡수시키고 나머지는 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요. 간의 대사 기능이 30에서 40%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아연이 과다하면요. 굴이 흡수를 방해해요.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철분이 과다하면요.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간이 손상돼요. 구리가 과다하면요. 신경이 손상돼요. 어지럼증이 오고요. 셀레늄이 과다하면요. 피로감, 탈모, 손톱이 약해지는 거예요. 특히 아연 과다는 심각해요. 아연을 천연정력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돼요. 아연 과다 증상이 뭐냐면요. 메스꺼움이랑 구토, 복통, 설사,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굴이 결핍으로 인한 빈혈까지 와요. 영양이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한의학적으로 굴은 성질이 차가운 음식이에요. 젊을 때는 양기가 충만해서 차가운 음식을 먹어도 금방 체온으로 데워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생굴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 차가워져요. 소화 효소 활성이 떨어지고요. 소화 시간이 길어져요. 복부 냉감이랑 설사를 유발하는 거죠.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손발이 찬 분, 아랫배가 차가운 분, 설사를 자주 하는 분, 소화가 약한 분, 이런 분들이 생굴을 먹으면요. 속이 싸늘하다, 배가 끓는다, 는 느낌이 들고 2시간에서 3시간 후 설사가 시작돼요. 이건 식중독이 아니에요. 몸이 차가운 음식을 거부하는 반응인 거예요. 그럼 굴을 아예 피해야 하냐고요? 아니에요. 굴은 여전히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에요. 다만 먹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거죠. 첫 번째,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생굴회, 생굴 초무침, 생굴 전복. 노년층에게는 금지 메뉴예요.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아무리 깨끗한 바다에서 왔다고 해도 노로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여요.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생으로 먹어야 영양이 살아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영양소는 익혀도 대부분 보존돼요. 오히려 익히면 소화도 더 잘 되고요. 두 번째,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굴을 안전하게 먹는 유일한 방법은 충분한 가열이에요. 노로바이러스는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죽어요. 안전한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굴국, 물을 팔팔 끓여요. 거기에 굴을 넣고 2분에서 3분 더 끓이는 거예요. 굴전, 프라이팬에 굴을 올리고 뚜껑 덮어서 3분 이상 익혀요. 굴찜, 김이 오른 찜기에 5분 이상 쪄요. 굴튀김, 180도 기름에 3분 이상 튀겨요.
굴이 익으면 질겨진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조금 질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생명보다 중요한 식감은 없어요. 식감 때문에 병원 가시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마늘과 생강을 반드시 함께. 굴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마늘이랑 생강을 넣으세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요. 항균 작용을 해요. 굴의 비린내도 제거하고요. 소화도 촉진시켜줘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요. 몸을 따뜻하게 해요. 메스꺼움을 완화시키고요. 위장을 보호해줘요. 굴국 끓일 때는요. 다진 마늘 1스푼, 생강 채 썬 것 1스푼, 대파 흰 부분 5cm, 이 세 가지를 함께 넣으면 굴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키고 소화도 훨씬 편안해져요. 네 번째, 레몬즙을 곁들여야 합니다. 익힌 굴에도 레몬즙을 뿌려주세요. 레몬의 효과가 뭐냐면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줘요. 구연산이 미네랄의 과다 흡수를 조절해요. 상큼한 맛이 입맛을 돋워주고요. 소화를 도와줘요. 굴국밥에도 레몬 한 조각 띄워보세요. 국물이 한결 깔끔해지고 속도 훨씬 편안해져요. 다섯 번째,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익혀도요. 굴은 일주일에 1회, 한 번에 50g 이하가 적당해요. 굴 50g이면 중간 크기 굴 5알에서 6알 정도예요. 이 정도면요. 영양은 충분히 섭취하면서 미네랄 과다의 위험은 피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간 수치가 높은 분은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도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철분 보충제 드시는 분은 함께 먹지 마세요. 아연 보충제 드시는 분도 함께 먹지 마세요. 여섯 번째, 굴국밥이 가장 안전하다. 노년층에게 가장 안전한 굴 요리가 뭘까요? 바로 굴국밥이에요. 왜 안전하냐고요? 충분히 끓여서 바이러스가 죽고 따뜻한 국물이 위장을 보호하고 밥이랑 같이 먹어서 소화 부담이 줄고 무랑 미나리가 해독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안전한 굴국밥 끓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물 500ml에 멸치랑 다시마로 육수를 내요. 육수가 끓으면 무채 한 줌 넣어요. 다진 마늘 1스푼, 생강채 썬 것 반 스푼 넣고요. 팔팔 끓으면 굴 50g을 넣는 거예요. 2분에서 3분 더 끓인 후 미나리를 넣어요. 국간장으로 살짝 간하고요. 그릇에 담고 레몬 한 조각 띄우면 끝이에요. 이렇게 만든 굴국밥 한 그릇이 진짜 겨울보약이에요. 굴이 나쁜 음식이냐고요? 아니에요. 문제는요. 생으로 먹어야 영양이 살아있다는 위험한 믿음이에요.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여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응급실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바다의 차가운 에너지를 집안의 따뜻한 온기로 바꾸는 것. 그게 노년기의 지혜예요. 굴을 익히는 3분이요. 여러분의 3개월을 지킬 수 있어요. 자,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굴 안전하게 먹는 법. 첫째, 절대 생으로 먹지 말 것. 둘째, 85도 이상 1분 이상 꼭 익히기. 셋째, 마늘 생강 반드시 함께 넣기. 넷째, 레몬즙 곁들이기. 다섯째, 일주일에 1회 50g 이하만. 여섯째, 굴국밥이 가장 안전. 어렵지 않죠? 이번 주말에 굴 드실 거면요.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끓여서 드세요. 그 3분이 여러분 3개월을 지켜줄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음식으로 넘어갈게요. 비타민이랑 철분해보고 뽀빠이가 힘이 센 이유 라고 알려진 채소. 그런데 이게 신장에 돌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다음 편도 충격적이에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뽀빠이가 힘이 센 이유, 철분해보고 비타민의 왕, 시금치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표현들이죠. 실제로 시금치는 놀라운 채소예요. 비타민 A, 비타민 K, 엽산, 철분, 칼슘. 작은 한 줌에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는 어르신들은 겨울마다 시금치를 열심히 드시죠. 시금치나물, 시금치국, 시금치된장국, 녹색 채소가 몸에 좋다는 믿음으로 매일 한 끼는 꼭 시금치를 챙기시잖아요. 그런데요, 69세 이 씨는 달랐어요. 이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시금치를 드셨어요. 아침엔 시금치나물, 점심엔 시금치된장국, 저녁엔 시금치 샐러드까지. 철분도 보충하고 변비에도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데 3개월 후였어요. 갑자기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 시작된 거예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고요. 검사를 받았는데요. 진단명이 뭐였을까요? 신장결석, 5mm 크기의 돌이 신장에 박혀 있었어요. 결국 시술을 받아야 했죠.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대요. 평소에 시금치를 많이 드십니까? 네, 거의 매일요.
왜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결석의 원인입니다. 오늘은요, 시금치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시금치의 가장 큰 문제는 옥살산이에요. 옥살산이 뭘까요? 식물이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만드는 일종의 방어 물질이에요. 시금치 100g당 옥살산이 970mg 들어있어요. 이게 많은 건가요? 다른 채소랑 비교해 볼게요. 양배추 100g에는 10mg, 브로콜리 100g에는 10mg, 당근 100g에는 4mg. 시금치의 옥살산은 다른 채소의 거의 100배예요. 옥살산이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장에서 칼슘이랑 만나면요, 즉시 결합해서 옥살산 칼슘이 돼요. 이 옥살산 칼슘은요, 물에 안 녹아요. 체내에서 흡수가 안 돼요. 신장으로 이동해요. 신장에 쌓여서 결석이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괜찮아요. 신장의 여과 기능이 좋아서 옥살산 칼슘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하거든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요, 신장 여과율이 50% 이하로 떨어져요. 옥살산 칼슘 배출 속도가 느려지고요. 조금씩 천천히 신장에 쌓이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1년. 어느 날 갑자기 결석이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요, 결석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요, 돌이 5mm 이상 자란 상태예요. 소변 통로를 막기 시작한 상태고요.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한번 결석이 생긴 사람은요, 5년 내 재발률이 50%예요. 무섭죠?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시금치 100g당 철분이 2.7mg 들어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상당한 양이죠. 그런데 문제는 흡수율이에요. 철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햄철, 동물성. 흡수율이 15에서 35%예요. 고기, 생선, 계란에 들어있고요. 우리 몸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비햄철, 식물성. 흡수율이 2에서 20%예요. 시금치, 채소에 들어있는데요, 흡수가 어렵고 불안정해요. 시금치의 철분은 비햄철이에요. 더 큰 문제는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랑 피트산이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금치의 철분 흡수율은요, 고작 2에서 5% 정도예요. 시금치 100g을 먹어도 실제로 흡수되는 철분은 0.05에서 0.13mg에 불과한 거예요. 소고기 50g의 철분 흡수량은요, 0.5에서 1mg이에요. 소고기 한 점이 시금치 한 접시보다 철분 흡수가 10배 높은 거죠. 그래서요, 빈혈에 좋다고 시금치만 열심히 먹었는데 빈혈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연하죠. 철분은 들어있지만 흡수가 안 되니까요. 시금치의 세 번째 문제는 질산염이에요. 시금치는 토양에서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질산염을 흡수해요. 특히 겨울 시금치는요, 햇빛이 적어서 광합성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질산염이 더 많이 쌓여요. 여름 시금치의 2배에서 3배 수준이에요. 질산염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보관이에요. 시금치를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질산염이 분해되어 아질산염으로 변하는 거죠. 아질산염은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요. 헤모글로빈을 메트헤모글로빈으로 바꿔요. 두통, 어지럼증, 피로감을 유발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요, 메트헤모글로빈을 다시 정상으로 바꾸는 능력이 약해요. 아질산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소량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어제 삶아둔 시금치나물을 먹었는데 오늘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건 나이 탓이 아니에요. 변질된 시금치 때문인 거예요. 그럼 시금치를 아예 피해야 하냐고요? 아니에요. 시금치는 여전히 훌륭한 채소예요. 비타민 K, 엽산, 베타카로틴, 다른 채소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영양소들이 가득해요. 다만 조리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거죠. 첫 번째, 반드시 데쳐서 먹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생시금치는 절대 금지예요. 샐러드로, 생채로, 스무디로 전부 위험해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야 해요. 올바른 데치기 방법 알려드릴게요. 물을 펄펄 끓여요. 충분한 양, 최소 2리터는 준비하세요. 소금을 약간 넣어요. 시금치의 색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시금치를 넣어요. 얼마나 데치냐고요? 정확히 30초에서 1분만 데쳐요. 즉시 찬물에 헹궈요. 3번에서 4번 반복하는 거예요. 물기를 꼭 짜요. 이 과정을 거치면요, 옥살산이 80에서 90% 제거돼요.
질산염이 50에서 60% 제거되고요. 피트산도 상당량 제거돼요. 절대 너무 오래 데치지 마세요. 2분에서 3분 데치면 비타민이 파괴돼요. 30초에서 1분이면 충분해요. 두 번째, 비타민C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시금치의 철분 흡수를 높이려면 비타민C가 필수예요. 비타민C는요, 비엠철을 햄철로 바꿔줘요. 철분 흡수율을 2배에서 3배 높여주고요. 옥살산의 체내 축적을 막아줘요. 시금치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이 뭐냐면요. 귤 1개, 딸기 5알에서 6알, 파프리카 1개, 브로콜리 1줌, 키위 1개. 시금치나물 무칠 때요. 레몬즙 1스푼을 넣어보세요. 새콤한 맛도 좋고 철분 흡수도 높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들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시금치를 무칠 때는 반드시 들기름을 넣으세요. 들기름의 효과가 뭐냐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지용성 비타민 A랑 K 흡수를 도와줘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요.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시금치나물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데친 시금치 물기 꼭 짜요. 들기름 1스푼 넣고요. 다진 마늘 반 스푼, 국간장 반 스푼, 통깨 듬뿍, 레몬즙 반 스푼. 선택사항이에요.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훨씬 좋아요. 들기름의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거든요. 네 번째, 칼슘 식품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시금치를 먹을 때는요. 칼슘이 많은 음식이랑 같이 먹지 마세요. 피해야 할 조합이 뭐냐면요. 시금치 더하기 우유, 시금치 더하기 요거트, 시금치 더하기 치즈, 시금치 더하기 두부, 시금치 더하기 멸치. 왜냐고요? 시금치에 옥살산 더하기 음식의 칼슘. 이게 합쳐지면 옥살산 칼슘이 돼요. 결석이 되는 거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아침에 우유를 드셨다면요. 점심이나 저녁에 시금치를 드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루 이상 보관하지 마세요. 이게 생명입니다. 데친 시금치는요. 당일 조리, 당일 섭취가 원칙이에요. 냉장 보관 절대 금지예요. 하루라도요. 다음날 먹으면 아질산염이 생성돼요. 한 번에 많이 삶아서 며칠 먹으면 편한데 편함보다 건강이 우선이에요. 하루만 지나도요.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비타민이 파괴되고 영양가가 감소하고 독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꼭 먹을 만큼만 데쳐서 드세요. 여섯 번째,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데쳐도요. 시금치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에 50g 이하가 적당해요. 시금치 50g이면 데친 것 한 줌 정도예요. 이 정도면요. 비타민이랑 미네랄은 충분히 섭취하고 옥살산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신장 결석 경험이 있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드세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도 일주일에 한 번만요. 골다공증으로 칼슘제 드시는 분은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고요. 혈액 응고 억제제, 와파린 같은 거 드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담하세요. 시금치가 나쁜 채소냐고요? 아니에요. 문제는요. 날 것이 영양이 더 많다는 위험한 믿음이에요. 옥살산은 눈에 안 보여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신장에 돌을 만드는 거예요. 시금치는요. 날 것으로 먹으면 독이지만 데쳐서 먹으면 약이에요. 끓는 물 30초, 찬물에 3번 헹구기. 이 작은 차이가요. 결석을 막고 영양은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데치는 30초가 여러분 신장을 10년 지킬 수 있어요. 자,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시금치 안전하게 먹는 법. 첫째, 절대 생으로 먹지 말고 꼭 데치기. 둘째, 끓는 물 30초 1분, 찬물 34번 헹구기. 셋째, 귤딸기 같은 비타민C와 함께. 넷째, 들기름으로 무치기. 다섯째, 칼슘 식품과 23시간 간격 두기. 여섯째, 당일 조리, 당일 섭취. 일곱째,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50g 이하. 어렵지 않죠? 오늘 시금치 드실 거면요.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데쳐서 드세요. 그리고 아침에 칼슘제나 우유 드셨으면 저녁에 드시는 거예요. 그 30초가 여러분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음식이에요. 기침이랑 가래에 좋다는 뿌리채소. 그런데 생으로 먹으면 기관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도라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남았어요. 목이 칼칼할 때 뭐 드세요? 기침 날 때 뭐 찾으세요? 아마 대부분 도라지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도라지가 기관지의 최고야. 기침엔 도라지만 한 게 없어. 천연 감기약이지.
우리 어르신들한테 도라지는 그야말로 만능 약재죠. 실제로 도라지는 정말 좋은 약재입니다. 사포닌이라는 성분, 이눌린, 플라티코딘 이런 성분들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가래를 사겨주거든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도라지청 담가 놓으세요. 도라지차 드시면 감기 안 걸려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요, 제가 지난 겨울에 정말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67세 되시는 박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만성 기관지염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기침에 좋다잖아 하면서 매일매일 생도라지를 드신 거예요. 아침에는 도라지청을 물에 타서 드시고 점심에는 생도라지를 씹어서 드시고 저녁에는 도라지를 갈아서 즙을 내서 드시고 민간요법대로 꾸준히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요.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침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목은 더 따갑고 가래는 더 많이 나오고 목소리는 쉬고 식도가 쓰라린 것 같고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인두염이 더 악화됐고 식도 점막까지 자극이 된 거예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생도라지였어요. 생도라지의 강한 사포닌 성분 때문이었던 거죠. 오늘은 여러분께 도라지의 이 양면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라지의 핵심 성분이 뭐냐? 바로 사포닌이에요. 사포닌이 뭔지 아세요? 식물이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만드는 일종의 천연 비누 같은 거예요. 사포닌이 좋은 점은 분명히 있어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뱉기 쉽게 해주고요. 기관지 점막에 있는 섬모들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줘요. 염증도 줄여주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이론적으로만 보면 완벽한 성분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바로 농도예요. 생도라지 100g의 사포닌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무려 2%에서 4%가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강한 농도냐면요. 여러분 인삼 아시죠?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1에서 2%예요. 도라지가 인삼보다 2배나 강한 거예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 강한 사포닌이 적당한 자극이 되어 기관지한테 이래라 하고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관지 점막이 얇아져요. 점막이 다치면 회복되는 속도도 느려지고요. 자극을 견디는 힘도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한 사포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목이 따가워요. 쓴맛이 엄청 강하게 느껴지고요. 기침이 더 심해져요. 목소리가 쉬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두 점막이 손상돼요. 식도까지 자극을 받아요. 위산 역류가 더 심해지고요. 결국 만성 인두염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 씨 경우가 정확히 이 케이스였어요. 좋은 약이니까 생으로 먹어야 효과가 더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기관지를 망가뜨린 거죠. 도라지는 쓸수록 약효가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것도 위험한 오해예요. 도라지가 왜 쓴지 아세요? 첫 번째로 사포닌 때문에 써요. 사포닌 농도가 높으면 혈압, 목을 자극하거든요. 심하면 점막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플라티코딘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게 도라지 특유의 쓴맛을 내는 건데요. 이게 너무 많으면 위장을 자극해요. 세 번째로 이눌린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건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이게 과하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 생도라지를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침이랑 섞이면서 사포닌이 활성화돼요. 그게 입안이랑 식도 점막을 직접 자극하는 거죠. 위에 들어가서도 계속 자극을 주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요. 침 분비량이 30에서 40%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쓴맛을 중화시킬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게다가 식도랑 위 점막이 이미 약해진 상태고요. 그래서 생도라지를 먹고 나면 속이 쓰려요. 소화가 안 돼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트림이 계속 나와요. 약이니까 참고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몸이 거부하는 건 독이라는 신호예요. 인터넷에 보면요. 입소문으로 퍼진 잘못된 도라지 먹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생도라지에 꿀 넣는 거. 생도라지를 꿀에 재워두면 기침에 좋다. 이거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최악의 조합이에요. 왜냐면요. 생도라지의 강한 사포닌은 그대로 있는데 꿀의 당분이 사포닌을 더 활성화시켜요. 끈적끈적한 질감은 목에 달라붙고요. 오히려 가래를 더 걸쭉하게 만들어버려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드시고 나서 기침이 더 심해졌어요. 하고 말씀하세요. 당연하죠. 두 번째, 생도라지를 갈아서 즙 내는 거. 생도라지를 갈아서 즙을 내면 영양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도 위험해요.
생즙은 뭐가 문제냐면요. 사포닌 농도가 극대화돼요. 그게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직접 자극을 주는 거예요. 위벽까지 강하게 자극하고요. 위염, 식도염까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돼요.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 위염이나 위궤양 있으신 분, 목이 자주 쉬는 분, 마른 기침이 심한 분, 절대로 생즙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생도라지를 그냥 씹어먹는 거. 옛날 사람들은 그냥 씹어먹었잖아. 그런데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 평균 수명이 50대였어요. 우리는 80대까지 살잖아요. 30년을 더 살려면 옛날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도라지를 씹으면 입안 점막이 자극받고 목구멍이 따갑고 식도가 손상되고 위장에 부담이 가는 거예요. 쓴 게 약이다? 아니에요. 쓴 게 과하면 독입니다. 그럼 도라지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냐고요? 아니에요. 도라지는 여전히 좋은 약재예요. 다만 처리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거죠. 첫 번째, 반드시 껍질을 벗기고 데쳐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생도라지는 절대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도라지 처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껍질 벗기기부터 시작해요. 칼등으로 긁듯이 껍질을 벗겨내세요. 왜냐면 껍질에 사포닌이 제일 많이 모여 있거든요. 껍질만 벗겨도 쓴맛이 절반으로 줄어요. 두 번째 단계, 소금물에 담그는 거예요. 찬물에 소금 1스푼 넣으세요. 거기에 껍질 벗긴 도라지를 30분 동안 담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포닌이 물로 빠져나가요. 세 번째 단계, 데치기예요. 물을 펄펄 끓이세요. 거기에 도라지를 넣고 2분에서 3분 정도 데쳐요. 그 다음에 바로 찬물에 헹구는 거예요. 이걸 3번에서 4번 반복하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포닌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요. 쓴맛은 70에서 80%가 사라져요. 자극 성분은 거의 다 제거되고요. 그런데 약효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과정을 절대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3. 끓여서 차로 마셔야 합니다. 데친 도라지를 가장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 뭐냐? 끓여서 차로 마시는 거예요. 안전한 도라지차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데친 도라지 30g, 물 1리터, 대추 3개, 생강 3쪽, 꿀 2스푼. 이 정도면 돼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데친 도라지를 얇게 채 썰어요. 냄비에 물 1리터를 붓고요. 도라지, 대추, 생강을 넣는 거예요. 중불에서 1시간 끓이세요. 물이 절반, 그러니까 500ml 정도로 줄어들면 불을 끄는 거예요. 체에 걸러주시고요. 미지근하게 식힌 다음에 꿀을 넣으세요.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포닌이 부드럽게 우러나와요. 자극 성분은 최소화되고요. 대추랑 생강이 목을 보호해줘요. 꿀이 점막을 코팅해주는 거죠. 하루에 얼마나 드시면 되냐고요? 200ml씩, 그러니까 작은 컵으로 하루에 2번에서 3번 드시면 돼요. 세 번째, 배즙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도라지의 자극을 중화시키는 최고의 조합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배예요. 배가 왜 좋으냐면요. 수분이 풍부해서 목을 촉촉하게 해주고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완화시켜줘요. 단맛이 도라지의 쓴맛을 중화시키고요. 식이섬유가 소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라지 배즙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데친 도라지 20g, 배 1개, 꿀 2스푼, 물 200ml. 어떻게 만드냐면요. 배를 깍둑 썰기 하세요. 데친 도라지도 작게 썰고요. 냄비에 배, 도라지, 물을 넣어요. 약불에서 30분 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믹서에 갈아주세요. 체에 걸러주시고요. 미지근하게 식힌 다음에 꿀을 넣으면 돼요. 하루에 얼마나 드시냐고요? 100ml씩 아침 저녁으로 2번 드시면 돼요. 이렇게 만든 도라지 배즙이 진짜 겨울 보약이에요. 네 번째, 말려서 보관하고 끓여 먹어야 합니다. 도라지를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 말리는 게 제일 안전해요. 도라지 말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도라지 껍질을 벗기세요. 소금물에 30분 담그고요. 데쳐서 물기를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얇게 슬라이스해요. 햇볕에 3일에서 4일 정도 말리면 돼요. 식품 건조기 있으시면 60도에서 8시간 돌리세요. 말린 도라지의 장점이 뭐냐면요. 사포닌이 안정화돼요. 자극 성분이 줄어들고요. 보관하기도 편해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6개월 가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끓여 먹을 수 있어요. 말린 도라지는 어떻게 끓이냐고요? 말린 도라지 10g에 물 500ml 넣고 30분 끓이세요. 하루에 2번에서 3번 마시면 돼요. 다섯 번째,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돼요. 도라지는 반드시 밥 먹고 나서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왜 위험하냐고요? 공복일 때는요. 위산이 많이 안 나와요. 위벽이 보호막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사포닌이 들어가면 위벽을 직접 자극하는 거죠. 속쓰림, 구토까지 생길 수 있어요. 언제 먹는 게 안전하냐면요.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세요. 위에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먹는 거예요. 우유나 두유랑 같이 드시면 점막을 보호해줘요.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위염 있으신 분,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 소화기가 약하신 분. 6번째, 섭취량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아무리 잘 처리했어도요. 도라지는 하루에 30g 이하로 드세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가 적당해요. 생도라지로 30g이면 작은 뿌리 2개에서 3개 정도예요. 말린 도라지로 10g이면 한 줌 정도고요. 이 정도만 드셔도 기관지 보호 효과는 충분해요. 사포닌 과다 위험도 없고요.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은 일주일에 2번만 드세요. 위염이나 위궤양 있으신 분도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세요. 사포닌이 혈압을 낮출 수 있거든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야 해요.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요. 도라지가 나쁜 약재냐고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생으로 먹어야 약효가 살아있다는 이런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쓰다, 아프다, 이거 약해진 게 아니에요. 몸이 스스로 보호하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도라지는 여전히 훌륭한 약재예요. 다만 그 쓰맛을 약으로 바꾸려면 껍질 벗기고 데치고 끓이고 배랑 같이 먹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껍질을 벗기는데 30초, 데치는데 2분, 끓이는데 30분. 이 작은 정성이 기관지를 지키고 목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생으로 먹는 한 숟가락이 여러분 목을 3개월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제대로 끓인 한 잔이 여러분 겨울을 3개월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고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마시느냐. 그게 전부예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음식을 쭉 살펴봤습니다. 고등어, 곰탕, 굴, 시금치, 그리고 도라지. 전부 좋은 음식이에요. 전부 건강식이고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솔직해져요. 이제는 좋다고 하니까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먹는 법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고등어는요, 신선한 것만 사세요. 레몬즙 뿌려서 산화를 막고 무나 양파를 곁들이고 찜으로 해서 드세요. 곰탕은요, 기름을 반드시 걷어내세요. 양지나 우둔살로 끓이고 소금 대신 대파랑 마늘로 간하고 일주일에 1번만 드세요. 굴은요, 절대 생으로 먹지 마세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꼭 끓이고 마늘이랑 생강을 꼭 넣으시고 일주일에 1번 50g 이하만 드세요. 시금치는요,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데치세요. 찬물에 3번에서 4번 헹구고 귤이나 딸기 같은 비타민C랑 같이 드시고 당일 조리해서 당일 드세요. 도라지는요, 껍질 벗기고 데치세요. 끓여서 차로 마시고 배랑 같이 드시고 꼭 밥 먹고 나서 드세요. 이게 전부예요. 거창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복잡한 것도 없고요. 단 한 번의 손질, 단 한 번의 선택이 수명을 10년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은 습관이 아니에요. 선택을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밥상에서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고등어 살 때 눈 확인하고, 곰탕 끓일 때 기름 걷어내고, 굴 먹을 때 꼭 익히고, 시금치 먹을 때 데쳐서 먹고, 도라지 먹을 때 끓여서 드세요. 몸은 정직해요. 정성껏 대하면 반드시 되돌려줍니다. 좋다고 믿은 음식, 제대로 먹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누르는 작은 공유 버튼 하나가 우리의 건강 10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하고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